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여론조사의 신뢰 수준이 95%라는 것은 20번에 한 번꼴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표본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실 것 같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이달의 도시데이터연구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2월 세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사람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저와 건조 에디터는 신수현 소장으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새해 복 안녕하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입춘입니다. 네. 뭐 평상시에 대화를 하는 친구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만 스스럼 없이. 그래도 뭔가 요즘 여론조사 왜 이래라는 질문을 하지 않나요? 누군가가 사람들이 신수현 소장한테. 왜 이래라고 물어보면 이제 한숨부터 딱 쉬고. 늘 한숨부터 쉬시지 네. 않나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얘기할 때도 똑같은 반응인데. 네, 그게 말이죠 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여론조사를 만들고 소비하는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고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질문 설계에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고 누가 어떤 파트너십을 이뤄서 여론조사를 공급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계속 피하던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론조사라는 도구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도구라고 한다면 이 도구를 만드는 공장 그리고 공장의 투자자, 공장장 유통구조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던 셈인데 맞습니다. 도구 자체의 원리, 제조법, 사용법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 주셨었어요. 한국에서 여론조사는 누구의 지갑이 열려서 누구의 돈으로 움직이고 그 네. 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차적으로는 시장이 좁다 보니까 정치권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걸 하기도 해서 연이 맺어질 수 있고 가장 큰 시장이 대선이다 보니까 대선 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중앙의 메이저들 뿐이고 지방에 있는 곳들이 클 기회가 많지 않기도 하다. 등등. 다 인프라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지금은 게임의 룰에 대한 얘기예요. 진짜 룰. 테크니컬한. 근데 도구 자체의 원리, 제조법, 사용법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여론조사에서 설계부터 생산, 공급, 유통까지 이제 전체 그 체인을 다 다루게 되는 셈인데 그럼 친구분들이 여론조사 왜 이래라고 여쭤봤을 때 한숨 뒤에 따라와야 될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지가 네. 다 이제 좀 커버가 되는 건가요? 자 이게 1편이야. 갑자기 사람이 ARS로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네. 궁금하신 것이 유통이면 1번. 네. 다시 돌아가시려면 우물정. 네.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순서가 된 건데 사실 교과서에서는 오늘 다룰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죠. 개론이죠. 네. 네. 왜냐하면 교과서는 대개 생산자 그러니까 통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통계적 원리가 사용되고 어떤 개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아까 이제 이 주제를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왜 그러냐면은 저보다 잘 알고 이야기해 주실 분들이 많다라는 게 첫 번째이자 유일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하고 사회과학 전공을 했지만 데이터를 업으로 다뤄왔고 업으로 다루고 있지만 도구를 설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은 목수가 전동드릴을 자주 쓰고 이 전동드릴의 물리적 원리도 대충은 알고 이걸 어떻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이드 같은 건 되게 잘 할 수 있는데 네. 드릴의 설계도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래서 이런 드릴은 어디에만 써야 되고 어디는 쓰면 안 되고 뭐 어떤 피스를 써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약간 걸쳐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가 이런 게 어려운 게 그 전동드릴 만드는 분을 진짜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히게 장인을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하면 시청률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시청률도 안 나오고 높은 확률로 기자도 알아듣기 힘들죠. 네. 뭐 하이테크의 기기라고 생각하면 훌륭한 리뷰어는 만드는 전문가하고 차원이 다른 잘 팔리는 레토릭을 만들어낼 줄 압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리뷰어는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꾸준히 연구하는 소비자주의의 전문가거든요. 네. 네. 그 방송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그게 고민입니다. 전문성 떨어져 보이는데. 하지만 저는 리뷰도 그 나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전동 드릴 이슈.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동 드라이버가 그 왜 전동 드릴 말고 전동 드릴 저기 우리 저 샤오미 거 있잖아요. 전동 드라이버 이쁘다고 중국 거 지금 아직 안 사셔도 됩니다. 훨씬 이쁜 건 맞거든요. 피스도 이쁜 거 많이 주고 케이스도 되게 이쁘고 근데 아직도 보식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게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네, 전동 드라이버는 적어도 누를 때 누른 만큼밖에 힘 안 들어가는 그 원리가 아직 구현되는 기계가 없어요. 자, 소비자 리뷰는 이런 거 하면 됩니다. 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days 큐어 바이 네이처 QBN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days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00억 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 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QBN 사르락터. 제조원 빛보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 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기부 광고를 보다 보면은 외롭고 아프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 기부 버튼을 클릭하게 되기도 하지만 괜찮은 걸까라는 좀 찝찝함이 남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동정심은 여전히 주요한 기부 동기 중에 하나이지만 최근 기빙코리아의 기부 동기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감이 동정심보다 더 높은 순위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를 볼 때에 광고가 괜찮은 걸까라는 느낌도 사실 사회적 책임감의 일환이죠. 맞습니다. 네, 내가 오히려 이 사람을 대상화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럼 내가 공동체 구성원을 멋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라는 사회적 책임감. 알고 보면 기부가 산업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뀔 수 있는 계기는 이제야 나오는 겁니다. 네, 누군가를 동정하기보다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책임감으로 시작하는 기부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와주세요보다는 응원해주세요로 멘트가 바뀌고 있죠. 아름다운 재단이 바뀌어가는 기부 문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고 저들이 불쌍하니까가 아니고 나는 저들이랑 대충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연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재단 캠페인은 그렇습니다. 도시데이터 연구소 시간입니다. 또 뻔한 면책 사유를 신선 소장에 읊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아는 사람은 더 많고 잘 모르고 재미가 없고 저는 귓등으로 들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도구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원리와 여론조사라는 조사 기법 자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아. 전동들이 알아보자. 어려워요. 사회과학 전공 중에서 세부 분야에서 이제 조사 방법론이나 사회통계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국내를 가리지 않고 많이 계시고, 교과서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무료 강의도 많고, 심지어는 언론에서 여론조사 읽는 법이라는 기획을 되게 심심찮게 합니다. 자기들도 답답하거든요. 네.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저널리즘 아카데미 같은 것도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거 배우고서 그러니까요. 또 방송감 똑같아져요. 맞아요. 예. 아니 0.1% 상승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것만 잘 읽어도 되는데, 아무튼 네. 도구 자체의 근본적인 속성 또는 한계들에 의해서 어떤 조사들이 왜 다른 조사들보다 오염에 취약한지, 혹은 더 품질이 낮다고 여겨지는지, 어떤 방식이 사람들의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피하고 이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조사들 혹은 보도 방식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럼으로써 우리랑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오늘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주변에 혹은 트위터에 알고 계시는 네. 많은 신수영 소장보다 전문가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변에 여론조사 덕후분들이 몇 계신데 아무튼 실존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실존하고. 취미는 다양하고. 네, 다양한 덕후가 있으니까. 집회나 깃발 보세요. 네. 저런 모임 있어? 네. 이제 수상하리 많지 여론조사를 애호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제 생물학자 앤님하고 프로그래머 조승현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승현님께서 쓰신 자료를 많이 인용할 것이고, 앤님께서 정리해주신 데이터랑 시견들을 꾸준히 참조하면서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물학자인데 여론조사 덕후예요? 뭐 이제 본인 업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여론조사를 계속 조지고 계십니다. 무서운 분이시네요. 생물학이랑? 네. 뭐 생물학에도 이제 통계학은 아주 적극적으로 쓰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들은 트위터는 요즘 잘 안 하시고 블루스카이 가면 보실 수 있는데. 블루스카이 가셨다는 점이 네. 이분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네요. 이미 가셨어. 네. 그래도 승천하셨어. 그죠. 옛날보다 블루스카이 유저가 많아요. 네, 발리노르로 가셨어요. 네. 뭐 트루스 소셜과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중국이 막는 바람에 인기가 더 올라갔어요 최근에는.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그거랑 이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갤럽 조사담, 그리고 숙명여대 김영원 교수님이 가끔씩 칼럼 쓰시거나 이제 페이스북 쓰시는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 뭐 한 분 더 꼽자면은 한국사람연구원의 이제 정한울 소장님이라고 원래 이제 여론조사 오래 해오셨던 이분께서 이제 남기시는 코멘트 같은 것들이 도움 많이 되는데, 아마 오늘은 이제 PD님께 링크를 몇 개 전달드렸는데 괜찮으시다면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셜을 통해서 신수영 소장이 남긴 링크, 여러분이 재미는 없을 링크들을 대박 길지만 유용합니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 어떤 식으로 봐야 틀리지 않는 해석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뭔가를 맞추는 것보다 틀리지 않는 게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나도 모르게 잘못된 해석이나 신호를 주변 사람들 또는 온라인의 어딘가에서 재생산하지 않는 게 저는 시민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제가 그 첫날 밤에 그걸 보고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야, 헐리우드 사인이 불에 탔대. 그거 AI로 만든 가짜라는 걸 아는데 24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이미 누군가한테 호들갑을 떨어버렸거든요. 아, 이번 3부에서요? 네. 부채의식이 남아요. 저도 계엄 때 막 휴교령 내렸다고 하는 가짜 뉴스를, 근데 링크 좀만 봐도 그거 가짜였거든요. 그죠. 네. 네. 근데 사람이 다급하면 진짜 네. 그걸 검증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네. 가짜 피하는 기본기는 의외로 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네. 네. 우선 시작은 또 공직선거법입니다. 다 있어요, 법에 진짜.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다 있는 네. 게. 다 있는데도 이러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신기하고. 윤석열 신기해요. 그걸 다 피했어요. 공직선거법 108조 6항에 누구든지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데에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네, 그 뒤에 이제 블라블라 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입니다. 이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라는 개념은 2014년에 처음 생겼어요. 오래되지 않았네요. 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1년 됐어요. 뭐 이제 연혁을 보면은 이제 재개정 이제 연혁들이 있는데 규제의 역사예요. 계속 규제가 강해집니다. 네. 이 기준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공표를 하고 네. 홈페이지 가면은 공개가 돼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있네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내용. 네, 거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네. 여기 가보면은 이제 여론조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신고는 어떻게 하고 보도할 때는 뭐 어떤 변수를 넣어야 되고 뭘 넣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규정하고 있어요. 이 총칙의 앞에 맨 앞에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통계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지나가요. 네, 뭐 그래서- 조사 의뢰자는 무엇이고, 네, 접촉률은 무엇이고, 응답률이란 무엇이고 이런 게 있네요. 네. 여기서 쓰이는 통계 용어들 그러니까 뭐 이제 방금 전에 에이터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선정 방법, 표본 오차, 접촉률, 응답률 등등이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선거보도 밑에 보통 붙어 나오는 조사 개요에 써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개념들이 이 여론조사가 어떤 레시피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여론조사의 품질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간접적이란 얘기는 여기 어떤 수치가 높아서 혹은 낮아서 나쁘다, 좋다를 바로 얘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일반적인 패턴에서 수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응답률이나 접촉률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패턴에서 튀면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접촉률이 갑자기 막 90%다 막 이렇게 이런. 올라간다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되지만 특히 응답률 같은 경우 너무 높으면 그것대로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ARS에서 보통 평균 응답률이 6에서 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뭐 15%, 20%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수상하긴 하죠. 왜 이렇지라는 의문을 우선 가져봐야 됩니다. 유독 특정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하늘을 찌르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아무튼 이 용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계속 겁을 주는 것 같지만 통계 용어는 쉽지 않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딱 봤을 때 응답률? 그래 응답률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오늘은 딱 두 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뢰 수준과 표본 오차라는 개념입니다. 되게 자주 듣는 건데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하면은 하기 어려운. 매일 여러 번 듣는 말. 네. 네, 모든 선거 여론조사에 다 나오는 단어예요. 다 나오는 단어인데도 심지어 저도 약간 정신줄 놓으면 바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상을 되게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대개 이제 정치나 지지율 조사, 전국 조사, 그러니까 정치나 지지율 조사는 전국 조사 그리고 성인 인구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유권자 대상으로. 네. 물론 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 시즌에는 지역구 단위의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광역 단위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결과는 뭐 지난번 개항을 정도 지역구 조사 아니면은 내가 관심 있어서 찾아보는 거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지역구 내 조사는 아마도 비공표 조사가 더 많을 겁니다. 이건 캠프에서 요구해서 캠프 돈을 내고 캠프만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죠. 혹은 이제 명태균과 윤석열의 주장에 의하면 명태균이 혼자 보고 싶은데 명태균이 안 그래도 쓸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어떻게 허공에 뿌리지 생각한 다음에 조사를 받아본 다음에 아무도 보여주지 않을 결과지에 돈을 어떻게 해야 더 쓰지? 봉황무늬 좀 넣어봐요 디자이너. 그래가지고 봉황무늬도 넣고. 자, 너만 봐.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보통은 선거 캠프가 보는 비공개 조사밖에 없습니다. 네. 뭐 혹은 이제 정당에서 경선 이전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돌리는 그 정도 조사들이 있겠죠. 그렇죠. 보통 전국에서 인구 연령 지역 감안해서 1000명 정도한테 답변을 받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집단을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네. 옛날에 사회통계 수업 들었을 때가 생각나요. 네. 제가 들은 가장 최악의 수업이었어요. 네. 인원 같은 단어죠. 네. 네. 이 1000명이라는 기준은 사실 무자르듯이 딱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1000명 정도면 적당하다 이런 게 아닌 건가요? 1000명 정도면 적당하다가 맞아요. 네. 1000명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00을 맞춰야 된다. 네네네. 이렇다기보다는 근데 1000에 얽힌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1000명이 비용 대비 효율,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 대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대비 정확도나 신뢰도 등등을 생각했을 때 최소한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확보할 수 있게 정해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신뢰 수준이라는 단어와 표본 오차라는 단어도 정말 많이 듣는데 실제로 이 두 단어는 이 문장에 얽혀서 가장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네.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 네. 정확히 이 표현을 많이 들으신 겁니다. 그렇죠. 95와 3.1은 계속 나온다. 네, 이게 붙어서 나옵니다.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이거는 2015년에 기준이 만들어진 때 전국 대선은 1000명 이상, 광역단체장은 800명 이상, 국회의원 선거는 500명 이상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네요. 몇 명을 조사하는지가 품질을 담보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최초에는 아예 최소 기준도 없었어요. 아, 한 명한테 물어보고 100대 0으로 한 거예요? 양심적으로. 아무튼 이게 2015년부터입니다. 1000명만 조사했는데 어떻게 신뢰도를 담보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꽤 있죠. 이거는 오늘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경험적 이론적으로 이미 효용이 검증돼 있고 1000명 정도면은 전체 여론 추이를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선 신뢰 수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경우도 많고 결국은 95% 플러스 마이너스 3.1%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95%가 뭔지 잘 모르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3.1%만 생각해 보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끝나는 선거도 정말 많아요. 근데 1000명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가 봐요. 되게 많아요. 3.1%포인트 안으로 승패가 결정나는 선거가 특히 지역구 선거들 경합하는 데 보면은 되게 많습니다. 신뢰 수준이라는 개념은 영어로는 컨피던스 레벨이라고 하는데 여론조사에서 표본을 통해 추정한 값이 실제 전체 집단의 값과 일치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표현이네요. 네. 정당 지지율이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가 30%, 민주당 지지자가 40%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비율이 맞을 확률이 95%라는 건가요? 네. 정확히는 35와 40도 아니고 35와 40의 네. 3.1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레인지에 들어갈 확률이. 네.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경주 김씨를 5명 만나봤는데 다 미친놈이야. 근데 5명 가지고 경주 김씨가 미쳤다라고 확답을 하려면 네. 모든 경주 김씨가 내가 만난 5명의 경주 김씨와 동일하게 미쳤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5명의 신뢰 수준이 100%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신뢰 수준 95%를 확보하려면 적어도 20분의 19의 확률로 내가 만난 모든 경주 김씨가 미쳤으므로 경주 김씨는 다 미쳤다라고 하려면 1000명의 경주 김씨를 만나면 95%의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의 값을 얻을 수는 있겠다. 약간 다른데. 네. 많이 다르겠죠. 제가 설마 맞는 말 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튼 여기서 정정을 한다면 어떻게 네. 돼요? 경주 김씨 사례를. 일단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네. 네. 자, 일단 제가 한 건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미쳤는지 판독한 거지. 자, 이제 신뢰 수준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표본조사, 그러니까 샘플링, 그러니까 전체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보지 않고 1000명만 뽑아서 혹은 몇백 명만 뽑아서 물어봤을 때 이 과정에서 생기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조사라는 도구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고 이거를 그냥 알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되게 여론조사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여조가 튀었다라고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외부적 요인 없이도 그냥 수학적으로 도구 자체가 근본적으로 95% 신뢰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 운 95%라면 우린 대부분 성공하겠지만 네. 한 번은 죽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렇죠. 반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 5%만 어쩌다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똑같은 여론조사는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여론조사는 한 번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 이게 5% 그러니까 95% 레인지 밖으로 벗어났는지 아닌지는
당장은 검증하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걸 수학적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95%의 확률이라고 수학적으로 말했으면 이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확률도 95%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실체적 진실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원본 그러니까 선거 결과 예를 들면 네. 선거 결과로 규정해야 되죠. 선거 여론조사니까. 이 실체적 진실하고 이렇게 1000명을 뽑아서 조사했을 때에 나타난 수치하고 네. 얼마나 똑같으냐를 1000샘플 정도 하면은 그래도 95% 신뢰 수준에서는 레인지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정치인 지지율이 50%라고 조사가 됐어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이러면은 실제 지지율은 46.9에서 53.11 사이일 확률이 95%라는 뜻입니다. 아, 이해되니 재밌고 안 들리면 졸립니다. 이게 그 지지율이 나오면 그냥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수치가 나오면 그거를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레인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범위. 네. 범위라고 생각을 해야 양궁의 점수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 범위를 가지는데 20번의 조사 중에 한 번 정도는 이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95% 신뢰 수준이다 입니다. 물론 이 확률이라는 걸 윤석열 정부의 산업부는 20%일 경우엔 5번 시추해보면 석유가 나온다로 계산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진짜 그 얘기 듣는 산자부 아저씨들은 너무 자괴감 느낄 것 같아요. 매번 20분의 1로 함정에 빠질 확률이 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뭐 그 인접이니까 완전 독립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예를 들어 뭐 당장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뭐 42%가 나왔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하면 39% 언저리에서 45.5% 언저리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네. 이렇게 쓰기에 너무 기니까 네. 여론조사에선 42%가 나왔다. 근데 39면 떨어진다고 할 거고 45면 절반에 못 미친다고 하겠죠. 결론 해석이 좀 다를 거거든요. 조선일보에. 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따가. 그러면은 그렇죠. 그럼 이때 42%였는데 다음번 여론조사에서 39%가 나왔다고 하면은 사실 그 레인지로 따졌을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안 움직인 확률이 95%일 수도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그거는 통계적으로 변별이 없는 수치고 아마 이제 이따가 그리고 링크로 시뮬레이터를 하나 공유를 드릴 건데 이 뭐 지금 이제 그 건조 에디터님이랑 유피님이 이제 그림을 3개 보고 계시는데 네. 이 그래프가 4천만 명에서 50%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1000명 여론조사를 각각 순서대로 10번, 100번, 1000번 시뮬레이션한 결과예요. 이게 10번 하면은 47에서 53 사이 값들이 그냥 무작위로 한두 번씩 나옵니다. 50 근처에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100번 하면은 가운데로 경향성이 모입니다. 50을 중심으로 정규분포가 나오고 네. 1000번 하면은 좀 더 뚜렷하게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중간이 볼록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단에 막 30, 20 이렇게 되는 것도 나와요. 60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요. 60은 나오지 않고 아, 네. 네. 되게 이게 거의 모든 숫자가 잘 안 보여서. 아, 숫자 작어. 네. 숫자 작은데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거의 모든 숫자가 이제 47에서 53. 아까 정규 분포라고 해주셨는데 정규 분포는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한 군데 다 몰려 있진 않고. 네. 한 46에서 54 정도 사이에 정규분포를 그리고 있네요. 좋아요. 네, 되게 그렇죠. 그게 이제 1000번 하면 좀 더 뚜렷하게 나오고. 저러다가 저기에서 다른 게 나오면 튄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튀었으면 이게 통계적으로 잘못된 확률이 일단 5%가 있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30이 나왔다면 그게 튄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통계적으로 잘못됐거나 아니면 특정 외부 요인이 있어서 이제 변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뭐 질문지나 조사나 이런 게 다 동일하다면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네. 실제 지지도 그러니까 실체라고 해봅시다. 저희는 이걸 몰라요. 네. 투표해야 알아요. 네. 이거는 사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지지율이라는 말 자체가 좀 허상인 게 있네요. 네. 선거 결과 그러니까 득표율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일한 실체지만 우리는 지금 50이라는 숫자 하나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도 차이가 있어요. 선거 결과와 정당 지지도는 동일하냐? 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은데 아무튼 이 50이라는 숫자는 한 번의 스냅샷입니다. 이 50이 어느 레인지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만약에 한 번만 여론조사를 했으면은 이게 47과 53 사이에 있는 50인지 50과 56 사이에 있는 50인지를 모릅니다. 아, 그리고 그 차이는 근데 굉장히 크네요. 하지만 대충 이런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이런 질문에 의한 조사 결과로 나온 지지율이 50 근처 어디쯤 있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론조사 하나를 보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타지 리그의 선수를 고를 때, 뭐 챔피언을 고를 때, 이럴 때 랜덤 데미지 확률 1%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따로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플러스 마이너스 3.1%는 이것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서 어마어마하게 크면 역설적으로 참고 안 하게 되는 게 많네요. 이걸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시계열로 가보면은 네.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질문으로 오늘 여론조사 지지도가 50이고 일주일에 53이고 2주일에 56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왔어도 오늘하고 2주 후에 조사의 오차 범위는 겹쳐요. 그렇네요. 이거는 아무 요인 없이도 그냥 통계적으로 겹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3.1, 3.1이니까. 근데 표면적으로는 상승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단순 비교만으로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26에서 20이 됐을 때는 네. 최대 안 움직인 거예요. 만약에 한 달 사이에 그렇게 그렇죠. 움직였어. 계속 23이었을 확률이 95%인 거죠. 예, 근데 2달 있어 보니까 26에서 11이 됐으면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을 해서 어떻게 움직였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인과를 해석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땐 그거 해도 돼. 조사가 잘 됐냐를 우선 검증하고 네. 도구가 제대로 된 도구였냐, 두 개를 비교할 때 괜찮은 도구였냐, 비교할 수 있는 도구인가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아 비교할 만하다. 그렇다면은 아 변한 이유가 있겠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 6.9%인가요? 7%의 차이 정도는 되어야지 변화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네요. 그것도 이제 질문이 다르고 네. 만약에 조사 방법이 다르면은 또 얘기할 수는 없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약 물고 안 올랐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 버리면. 네. 이 약 물고 이제 아니 2주 전엔 50이었는데 지금 56이잖아. 안 올랐다고라고 하면은 이제 아니야 안 올랐어라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쵸, 안 내렸어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미친 사람 같거든요. 네. 반대로 올랐다고도 같은 확률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돼버리니까.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참고할 수 있겠죠. 네. 여론조사를 한 군데서만 하는 거 아니니까 비슷한 시기에 여러 여론조사를 참고할 수 있겠죠. 네, 말씀대로 같은 시기에 이제 모든 여론조사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였다? 이거는 조금 더 강한 정황 증거이긴 하죠. 근데 심리적인 그러니까 도구는 모르겠는데 공부하신 분들의 적어도 이걸 많이 최대한 많은 데이터들을 쳐다보면 심리적인 신뢰 수준은 좀 올라가죠. 여론조사가 비슷한 얘기를 하면. 근데 지금 여론조사 품질이 저 정도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품질을 담보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적어도 저는 2025년 2월 현재 지금은 전 아닌 것 같아요. 그 25년 1월에 관련해서 정을 다 띄었어요. 안 그래도 싫어하던 분들이 여론조사. 보수 결집에 쓰였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각 조사마다 방법론하고 표본 구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조사 방식도 질문 방식도 제각각이고 저는 요즘 사실 약간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는 여론조사 회사 말하면은 끊는 분들 비율이 얼마나 되나 뭐 저는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아직은 충분히 자료가 안 쌓여가지고 얘기를 좀 하기 힘든데 아무튼 이런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이거는 진짜 수학이라는 도구를 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네요. 한계네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이게 이런 예술이긴 해요. 수학과 통계학의 도구를 들고 움직이는데 그들이 정복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계량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있을 때 수학의 도구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다른 호흡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손앞에는 불과 어젠가 그저께 이제 여론조사를 해놓고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한 조사에 지금 개요가 있거든요. 와우. RDD로 했어요. 그리고 10만 명의 피조사자 샘플을 놓고 전화를 걸었더니 결번이 15,800이 나왔고 10만 많이 했네. 비적격이 2,600이 나왔고 접촉 실패, 통화 중 부재 중 접촉 안됨이 62,429가 나왔습니다. 62,429의 접촉 실패를 통해서 몇 샘플을 얻어낸 거죠? 1,002개의 샘플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접촉한 다음에 거절한 사례, 중도 이탈 사례가 18,080이에요. 되게 높은데. 18,080이 뭘 듣고 이탈했을까? 공정? 가세연? 알 수 없죠. 네. 수학은? 요건 못 들어요. 적어도 저희가 아는 한 아직까지는.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회사에서만 알고 있겠죠. 해석의 영역이니까. 네. 무엇이 어려운지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29days.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쓰기에는 생리대라는 물품은 너무 예민한 물품입니다. 생리대가 예민하다기보단 쓰는 사람이 예민합니다. 아, 그죠. 네. 잘못된 형용사 사용. 생리대가 예민하면 네. 우린 그 생리대 안 씁니다. 네. 네. 유목민들의 정착지는 바로 29days입니다. 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테스트, 독일 더마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친환경 식물성 섬유도 인증했습니다. 100% 국내 생산이고요. 출시보다 가격은 올랐어요. 이거는 지금 모든 품목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타사 대비 품질 대비 그래도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회 장소에서도 만나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집 화장실에도 한번 놔둬보시길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29days는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교한 바로는 그 생리대 장르 중에 미끈미끈한 녀석과 보송보송 녀석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보송 장르에서 압도적인 보송함을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퀄리티가 압도적인데 값이 저렇다고요. 확인하시려면 액세스몰에서 가격을 보세요. 신뢰 수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신선수의 결론은 뭐? 어렵다. 표본 오차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표본 오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표본 조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샘플링, 전체 집단에서 몇 명을 골라서 조사하는 방식에는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가 존재합니다. 아, 이것도 종류가 두 개나 있어요? 네.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네. 얼마나 열심히 안 들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시간이네요. 비표본 지금. 오차는 뭐예요? 표본 오차 아닌 것? 네, 맞아요. 그건 표본 오차를 제외한 모든 것 아님? 네. 되게 그렇습니다. 네. 누가 망치로 들고 협박한다거나 아무튼. 근데 이거는 교과서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맨날 가르치시거나 맨날 시험 문제 푸는 사람 아니면은 맨날 헷갈릴걸요. 거의 그 정도예요. 이게 번역어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그냥 통계 용어가 전반적으로 약간 좀 나사빠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게 그 수치가 아니라 범위를 얘기하는 아무튼 그런 개념이라 그런 건지 아무튼 어렵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계속. 그래서 다시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표본 오차는 아무리 전화를 잘했어도 1000명이 전체 인구를 완벽하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100%. 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 참가자 몇백 명을 놓고 저 사람들이 저 커뮤니티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저 사람들이 한국인의 전형이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이 1000명이 실제로 전체 유권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제 50%가 찬성한다고 답을 했을 때 실제로는 그러니까 표본을 뽑기 전에 전체가 53%일 수도 있고 47%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전 국민을 조사해 본다면요? 네, 진짜 전 국민에게 모든 숫자를 받는다면 아까 3.1%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차이가 표본 오차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벌어질 수 있는 변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그래서 그러면 샘플을 더 늘리면은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특정 인구 집단 뭐 이제 20대에 대한 혹은 뭐 이제 광주 전남에 대한 범위를 줄이고 동일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면은 좀 더 괜찮아진다는 건가요? 네, 그 집단을 대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집단에 대한 대상을 조금 더 그러니까 조사 대상을 조금 더 늘려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1000명을 2000명으로 늘려도 이 표본 오차가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2000명으로 늘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2%까지 줄어드는데 0.9를 깎을 수 있군요. 네, 조사 비용은 2배가 되죠. 리니지하는 기분이네요. 예. 강화의 효율이 별로 그렇게.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업체들도 그렇고 해석하는 사람 쪽에서도 이 정도면 그래도 해석할 만하지.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돈 들여서 조사할 만하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인정하고 1000샘플을 쓰자. 전국조사에서는 이 정도로 합의하고 규정된 게 이제 1000샘플. 퀄리티를 너무 많이 양보하지 않은 가성비의 숫자가 1000이다. 네. 네. 거기서 나오는 1000샘플에 나오는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라고 이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표본 오차가 있으면 비표본 오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문지에서 이제 특정 단어가 모호하거나 응답자가 답을 거짓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비표본 오차 영역에 해당합니다. 손쓸 수 없어서 발생한 게 아닌 거죠. 네.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네, 수학적 한계가 아닌 영역.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설문에서 당신은 이번 선거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으면 응답자가 이제 나는 실제로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이름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고 전화로 조사를 지시했을 때 이제 응답자가 일부러 혹은 실수로 다른 방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너무 외로워서 막. 네. 나는 마음만은 20대야. 서울 사람인데 뭐 전남 구준한다고 누를 수도 있고. 우리 손자라면 이렇게 생각했겠지 이러면서. 이런 요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주죠. 이게 지금 지난달에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의심했는데 말을 살짝만 하고 지나갔던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일군의 정확히 비슷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의심들 하는 건 극우들이 전화를 마구 받아서 전화 오자마자 야 제주도에 20대 여자 눌러. 그런 다음에 김문수 이러고 끊고. 그렇죠. 그리고 DC가 자랑하고.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여론조사 있지 않았나요? 그 뒤에 실제 20대가 응답했다는 거를 했는지 아닌지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하나 더 넣어서. 뉴진스 멤버 맞추기 뭐.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정치 고관 여자 혹은 선거부정 애호가들의 적극 응답층 규모라든지 뭐 지역 성별에 대한 의도적 답변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몇몇 여론조사들에서 이제 연령대나 지역 확인을 위해서 이제 보조 질문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보조 질문을 시도를 했는데 이거는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는 마냥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보조 질문에 대해서 보수라고 스스로 응답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정답률이 떨어졌다.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즉 자신이 가라로 설문조사에 응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볼 확률이 높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자료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비표본 오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이번에. 근데 그런 질문들이 그렇게 이제 그 답변의 진실성, 성실성을 판별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게 상관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튕겨내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쭉 답변해보다가 뭐야 왜 이런 걸 물어 하고 이제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수학의 태도를 다른 감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해킹하기도 은근 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네, 일부러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뭔가 전략적으로 하는 그룹이라면은 우리 이거 예습해야 된다 하고. 우리 어렸을 때 이 쉐어웨어 프로그램들 같은 거 정품 쓰려고 그러면 암호 입력해야 되는데 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 암호 키는 금방 해독돼가지고 돌아다니거든요. 네. 소용이 없어요. 그쵸. 그런 수준으로 마치 30년 전 소프트웨어들처럼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여론조사 특히 ARS 혹은 면접조사에서 쓸 수 있는 교과서적인 방법이긴 해요. 그런 보조 질문들, 성실성 판별하는 질문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적성 검사 뭐 이거 좀 다른데 뭐 이제 적성 검사 같은 걸 할 때 그 너무 뻔한 질문들 있잖아요. 뭐 나는 불을 보면 신이 난다. 그런 질문이 뻔한 질문인가요? 적성 그러니까 약간 황당한 질문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얘 있는데 누르면 직업 못 가지는 그런. 네. 네, 그런 종류의 질문들이 막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주 많은 그 설문 데이터셋에.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이 친구가 정신줄 똑바로 잡고 지금 찍고 있진 않은지 같은 걸 판별하는 중요한 질문이긴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앉아서 어쨌든 뭐 100개, 200개를 다 대답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고 여론조사에서는 질문 하나 슬롯 빼는 것도 되게 큰 희생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죠. 그 돈을 써놓고. 네. 비표본 오차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런 뭐 오기 혹은 실수 이런 것들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비표본 오차가 클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지표들이 응답률, 접촉률, 뭐 가중치 부여 방식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정황은 보이는데 이거는 단언하긴 되게 어려워요. 그죠. 지금 명쾌하게 이게 문제니까 이것만 고치면 돼라고 말하기엔 다른 구멍들도 너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표본 오차는 표본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변동성입니다. 그냥 도구의 속성입니다. 비표본 오차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 오류입니다. 개념 설명입니다. 네. 외부적 오류를 배제하고서도 표본 오차, 그러니까 도구 자체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는 한계가 있는 도구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 과몰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의 이야기와 이번의 이야기에서 여러 번 계속 그 같은 주제를 논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론조사는 도구예요. 도구. 철석같이 믿기에는 너무 구멍이 많아요. 우리가 95%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수준으로밖에 쓰레기를 못 치워주는 로봇 청소기는 안 살 거거든요. 저는 너무 옛날 비유일까봐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력이 95인 장수한테는 뭘 물어보지 않습니다. 게임할 때. 저 자식은 20번에 한 번 틀린 답을 낼 테니까. 95 정도면 물어봐도 되지 않나요? 아니죠. 대신 97을 빨리 스카우트 하려고 뛰지죠. 그럴 수 있죠. 네. 결국 제갈량을 스카우트 할 때까지 그냥 두지 않습니다. 97 장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였군요. 죄송합니다. 네. 아주 고전 게임 삼국지 3 막 이럴 시절에는 역배를 시켜서 네. 지력 0의 장수를 캐스팅해요. 지력 2의 장수를 네. 골라서 0은 없군요. 근데 0만큼 멍청한 놈은 없으니까 네. 0인 놈을 창조해서 걔를 데려다 쓰면 됩니다. 그럼 시작부터 치트키를 누르고 이거 봐요. 다 수학적인 가정에 의한 장난이잖아요. 지금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 여론조사 꽃의 정례조사 이번 주 내용에서 국정지표 정당 지지도를 보고 있으면은요. 개혁신당이 지지도가 강원도에서 0%, 40대에서 0.6%, 50대에서 0.5%, 여성에게서 전체 0.7%, 28세, 29세 여성에서 0%, 40대 남성에서 0%, 50대 여성에서 0%, 70대 여성에서 0%를 받아요. 0%는 조국혁신당도 딱 하나 있어요. 70대 이상 남성에서 조국혁신당이 0%가 나와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망했구나 낙담이라기보다는 3.1%야.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되게 좋은 케이스인데. 네. 이걸 설명해 주세요. 네, 극단적으로 내려가면은 오차 범위가 작아집니다. 네. 네. 이거 뒤에 설명 나오는데 지금 저 나가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높아져도 똑같나요? 네, 높아져도 왜냐면 오차 범위 3.1은 어디서 변하는가? 를 설명해 주세요. 이 3.1은 50% 지점에서의 그러니까 최대 표본 오차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괄호 최대가 있군요. 네, 괄호가 아니라 실제로 최대 표본 오차라고 정의가 돼요. 이게 레인지가 50을 중심으로 높은 수치가 나올 땐 낮은 수치가 나오든 5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표본 오차는 줄어듭니다. 왜냐면은 10만 명의 사람이 있을 때 그 10만 명 모두가 정치인 A를 지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000샘플을 뽑았을 때 100%가 나올 확률이 100%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지율이 너무 높으면 오차 범위는 줄어듭니다. 너무 낮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두가 이준석을 싫어해. 모두가 싫어하는데 그 사이에서 뽑아가지고 한 10명 뽑아가지고 조사해서 다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더 할 필요 있나가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동네 10만 명 네, 중에 네. 10명이 지지해 이 사람을. 그러면 0.01% 뭐 이럴 텐데 그 0.01%가 움직이는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3.21 가능성은 거의 없죠. 우리 동네에 10명만 이준석을 지지하면 표본 오차를 아무리 좋게 줘서 붙여도 15명? 에서 5명? 그리고 이게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좀 이해했어요. 네, 두 가지 얘기가 좀 섞여 있는데 네. 하나는 지역을 따로 떼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따로 떼서 뭐 강원도 60대 여성 그건 몇 퍼센트 네네. 이렇게 떼서 보는 것도 사실은 네. 지난번에 그 선거 얘기하실 때도 말씀하셨죠. 네, 이거는 명확하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0% 나왔으니까 올라갈 때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3%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네. 그래도 아니 지지율이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3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레인지라고 해도 마이너스 지지하십니까?가 있지 않는 이상 역배. 나 진짜 쭉 듣고 보니까 약간 정당 대변인 불러놓고 이번 주 지지율이 4% 내려갔는데 이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를 첫 질문으로 하는 어떤 진행자들의 모습이 쭉 스쳐 지나가네요. 네. 거기서 이제 이건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요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에우 숫자를 안 믿는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1월에 김문수가 야생마처럼 달리는 그 지지율 조사를 보고서도 많은 원로 및 원로 아닌 사람들이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네 어쩌네 누구 반성해야 되네 어쩌네 열렬히 떠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표본의 오차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비표본 오차 그러니까 수학적 얘기 바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배제하고서라도 표본 오차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과몰입은 안 된다.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정말 유용한 도구지만 과몰입하지 마시라. 도구는 도구로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거듭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 이걸 그나마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학자 N님께서 이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캡처해 놓은 거는 아주 단순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34, 국민의힘 지지율이 34, 무당파가 32라고 가정을 하고 표본 크기를 1000샘플로 잡아서 최대 표본 오차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1000샘플 5번 돌리고 이제 30번을 연속으로 돌렸어요. 밑에 이제 그 언더에이터미랑 유피님 보실 수 있는데 민주당 국힘 무당파 지지율이 막 위아래로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사위 숫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돌릴 때마다. 한 번 돌릴 때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당파의 비율이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고 실제로는 똑같이 34, 34 거의 32. 1대1대1 수준으로 맞춰놓고 여기에 맞춰서 랜덤으로 주사위를 굴려봤다. 1000개씩 뽑아봤다. 매우 여러 번. 네.
그랬더니 같은 답이 나올 수가 없고 네. 차이도 커요. 계속해서. 네, 28에서 36 사이에서 숫자가 나오네요. 어떤 때는 민주당이 37, 어떤 때는 국민의힘이 37, 어떤 때는 회색이 많고. 근데 이게 저희가 그렇다는 걸 인지하고 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지만 이게 실제 언론사에서 그런 그래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생각하면은 자, 여기에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가 붙고 네. 뭐 특정 사건, A 사건, B 사건, 그쵸. C 사건이 이제 스크립트로 자막으로 딱 들어가 네, 있으면 국민의힘 29 나왔을 때 계엄 뭐 이렇게 적어놓고 민주당 뭐 20 뭐 한 30, 27 나왔을 때 뭐 또 적어놓고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그냥 서사를 부여하는 겁니다. 저게 정상 상태예요. 이 도구의 정상 상태입니다. 이 도구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승패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최대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지지율 35%대로 가면은 표본 오차가 약 2.8에서 9 정도 될 거예요. 대충 5에서 6.6포인트 정도는 아무 일 없어도 움직이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양당이 모두 34%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37대 29 이런 식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 없어도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때는 쓸모없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결론 내길 조심하자 정도의 태도는 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저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숫자는 숫자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조사 결과 추이를 결과지에 결과 내용 리포트에 반드시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그걸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몇 차부터 몇 차까지 뭐 20번에서 25번 정도의 지난 1년에서 1년 반 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여줘요. 정당 지지율의 차이를. 적어도 그 정도는 가지고 서사를 만들 궁리를 해야지 한 번에 하나 딱 보고 이벽이 망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네, 그 평론조차 믿을 수 없게 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상태를 보면서 특히 여론조사를 여러 개 모아가지고 방법론도 다르고 질문도 다르고 품질도 다른데 이 조사를 모아서 5% 이내 상황에서 이제 등락 원인을 분석하는 건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맥락에서 소수점 아래 얘기하는 것도 똑같고요. 경합이나 승패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경합으로 보이지만 경합이 아닐 수도 있군요. 경합으로 보이지만 경합이 아닐 수도 있고 누가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충 이제 비슷한 지지율이 나오면 딱 붙었다 이런 표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데 실제로 붙은 게 아닐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실제로 그 근처에 있을 확률은 높죠. 그 근처에 있을 확률은 높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야죠. 네. 하지만 그러면 방송이 안 되잖아요. 네, 붙었다라고 말을 해야지 방송이 되죠. 그리고 그것은 뭐 때문이다. 다들 말씀은 하세요.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붙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죠. 이게 그러니까 어감으로 하는 장사인 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말한 다음에 확실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확실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듣지 않거든요. 그럼 라디오를 끄고 유튜브를 끄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맥락에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지역 지지율이나 연령대별 지지율 얘기하는 겁니다. 전국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제 뭐 TK 지역 지지율이 10%포인트 급상승했다라는 식으로 기사 표제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건 잘못됐어요, 그냥. 왜죠? 왜냐하면은 TK를 예로 들어보면은 1000명 조사에서 96명이거든요. 여기서 30% 지지율이 나오면은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9.2%포인트예요. 어이구. 아, 그렇습니까? 그럼 레인지가 네. 위아래 10%에 가깝습니다. 거의. 그러면은 21에서 39 네. 사이일 수 있다는 거죠. 30%라고 해도. 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충분한 샘플을 조사한 게 아닌 이상, 그냥 지역 조사가 아닌 이상, 전국 조사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경향성을 해석하는 거는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네. 우리 표본 중에 일부를 그룹을 떼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애초부터 거기만 조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면.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역 여론조사 업체들이 잘 못 큰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정확도가 너무 낮다. 해석하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PD님께서 이제 한번 얘기를 짚어주셨는데 네.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랑 이어집니다. 해당 지역에서 이제 충분한 샘플을 조사하는 경우는 사실은 총선이나 지방선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전국 조사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경향성, 뭐 이제
경남마저 마음을 돌렸다. TK마저 포기했다. 그렇죠. 뭐 수도권이 넘어갔다.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전국조사 자료를 주고 특정 지역에 대한 경향성을 해석하는 서사는 아주 조심해야 되고 저는 95% 이상일 것 같아요. 95% 이상 무의미할 겁니다. 이건 금지하지 않는 게 신기하네요. 이거는. 지난 한 주 내로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하나 봐드리죠. 이너텍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조사를 했고 파이낸스 투데이가 의뢰를 해서 내놓은 여론조사인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강원 제주권의 지지율이 56.1%예요. 민주당이 34.4%가 나왔어요. 조사 완료가 된 강원 제주의 응답 사례 수가 44입니다. 표본 오차가 커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네. 샘플이 너무 적어요. 이 44명이 강원도 제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표본 오차에 따르면은 9.2%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전국 체육대회의 도 대표 수보다 적어요. 그렇죠. 44시면은 표본 오차는 15% 넘어갈걸요? 15%가 넘어요. 넘어갈 거예요. 이거 정확히 계산 지금 못 하겠는데 96명이 9.2%포인트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숫자가 조금 늘어날 때마다 급격하게 이제 오차가 좁아지는 패턴이긴 한데 그럼 저희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그 강원도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더 낮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레인지 안에서 갈리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읽으니까 평상시보다는 속이 좀 덜 더부룩 답답한 게 같은 조사에서 전남북 광주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23.4%라고 나왔거든요. 네. 이 95명이에요. 조사 완료 사례수가.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 95명 누구야? 불러와. 네. 어느 동네에서 답했어? 아는 사람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예. 네, 그 95명이면은 이제 표본오차 9% 정도 되니까. 그럼 그 92명 안에서도 또 20대 남성, 20대 여성, 40대 여성 이렇게 구분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분해서 봤을 텐데 이제 여기서 또 가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은 다 다룰 수 없는. 네. 그리고 저는 작년 가을에 제가 열심히 뒤지고 있던 뉴스토마토의 이준석 명태균 관련 보도가 언뜻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뭐 이름은 지금 얘기해도 되겠죠. 보도가 됐으니까. 및 많은 지자체장들 관련해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동네 안 사는데 그 동네 산다고 답변했던 것들이 나왔다는 걸 뉴스토마토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례가 문득 기억이 나네요. 네. 명태균도 비표준 오차, 표본 오차. 명표본 오차. 외부적 요인. 굳이 분류하자면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오늘 이 얘기 한 3-4번 하는 것 같은데 1000샘플짜리 정치 여론조사는 아무 일이 없어도 양당 지지율이 5에서 6%포인트 정도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20번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표준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아무 일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이거 아마 가챠 게임 하는 분들한테 5%가 작아 보이냐고 물어보면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유, NC 넥슨 본사 앞에서 시위합니다. 아, 그럼요. 5%가 말이 되냐? 네. 이렇게 도구 자체의 한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계속 그냥 일관됩니다. 숫자가 주는 필요 이상의 권위에 의존하거나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구는 도구로 숫자는 숫자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조사가 신뢰도가 낮으니까 혹은 높으니까 뭐 믿어야 된다,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매번 의심하고 매번 확인하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뉴스에서 나왔고 신고도 했고 뭐 규정도 다 지킨 것 같은 설마 틀리겠어라는 사회적 신뢰 자본에 올라타 있는 숫자와 서사인데 미디어에서 여론조사라는 도구가 가지는 성격하고 한계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원칙을 안 지키고 쓰시는 순간에 계속 사회에 부담을 주는 행위인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손해를 본 건 누구죠? 국민의힘 지도부죠. 설마 내가 지금 경부선에 가서 욕을 먹겠어? 50%인데? 맞아. 그거는 몰라요 진짜. 그냥 여론조사로 나온 숫자인 거지. 물론 참고는 하고 존중은 하겠지만 이게 실제로 제대로 된 여론조사야? 라고 물어보는 거는 아마 끊임없이 물어봐야 될 거고 누군가는 그 단계에서 너무 힘들어서 혹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접게 되겠죠. 맞아요. 빨리 지쳐요. 그러니까 사실 파악하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계속 늘 규제가 늘어요. 규제가 늘면은 일하는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가끔
제 정치하시는 분들 뵙게 되면은 꼭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숫자 뒤에 숨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이 얘기도 아마 방송에서 되게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정치적 판단을 위한 부족한 의지와 확신을 여론조사에 외주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해야 되겠는 게 숫자는 정확한 숫자를 앞에 들고 나와도 돼요. 정치인은 뭐? 내 득표율.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 대표다. 네. 그러면 49%를 받고 48%를 받고 낙선했잖아요. 네. 그 득표율을 가지고 반성하겠다 자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고 77%를 받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당원들의 지지가 이러니까 마음이 무겁다. 뭐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를 하면 되는데 여론조사 숫자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론조사에서는 숫자가 너무 가볍게 만들어집니다. 가볍게 소비되고. 그런데 그걸로 너무 무거운 결정들을 네. 하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일기예보 정도로 생각하시라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되게 좋은 비유인 게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방송할 때도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절대 무시하고 싶은 팩터 중에 하나. 대한민국 기상청은 적중률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다. 관련 관청들 중에 전 세계에서. 예. 근데 예를 들어 영국이나 이런 다른 선진국들이 90.4%, 90.2% 근데 우리나라는 90.7%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잘한다. 예, 근데 그래도 개똑똑하다. 다만 우리는 9몇 %의 오차로 인해서 늘 빡쳐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민들이 기상청을 맨날 욕하는 건 옳은 일인가요?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유능하니까. 근데 시민들은 화가 나나요? 화가 나요. 그러면 선후를 잘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시민들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죠. 시민들도 시민들도 화를 안 내는 게 맞습니다. 숫자 뒤에 숨으면 안 된다. 예, 나온 가장 정확한 도구니까. 근데 기상청은 날씨는 진짜 날씨니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다 쳐요. 날씨를 가지고도 의심 반 하면서 자기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상청 예보만 믿고 나가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상청 예보가 틀렸다고 해도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고 나가시고 죽으면서 기상청 탓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그런 충분한 의심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해가 막 밖에 쨍쨍한데 강수 확률이 80%래요. 그러면은 보고 안 올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고 나갔다가 안 나가면 비가 안 오면은 내가 잘 판단한 거고. 맞아요. 그랬다가 80%의 확률이 맞아서 비가 오면은 그러면은 들어오면 돼요. 네, 또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군. 아까 네. 봐두길 잘했어. 네. 네, 일기예보 정도의 무게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 어떤 플랫폼과 미디어와 툴일지라도 과신을 하면 그 과신을 악용하고자 하는 사기꾼은 언제든 나타납니다. 동남풍을 불러오겠다, 이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 중에 굿하트로우라는 굿하트로우 네, 격언이 있는데 이게 굿하트라는 경제학자가 70년대에 이제 대처 내각의 통화 유동성 제어 정책을 비판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측정치가 목표치가 되면은 이거는 좋은 지표로 기능을 못 한다. 오, 이명박의 777. 측정치가 목표치가 되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측정해야 되는 대상이 네. 목표로 달성해야 되는 대상이 돼버리면은 해킹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제일 가깝게는 다이어트가 있죠. 체중은 되게 좋은 지표예요. 좋은 지표인데. 맞아요. 체중이 좋은 지표인 이유는 건강 상태를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체중이 목표가 되는 순간에 건강 문제가 생기죠. 이 멍청이들이 디톡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체중을 측정하는데 목표가 체중 감량이 되면은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운동 안 하고 갑자기 이제 탈수하고 네. 수분 조절하고 갑자기 복싱 선수 개체량의 기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얼마 이하로 해야 한다를 목표로 잡고 그것만 숫자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그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체중계가 또 흔들흔들 거려봐요. 그러면은 네 체중은 76에서 80 사이야. 아, 체중계 표본오차. 이거를 맨날 보고 있으면 미쳐버릴 거예요, 사람이. 확 와닿네요, 갑자기.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이런 느낌일 겁니다. 야, 되게 어려운 얘기를 긴 1시간 동안 들었는데 실제로 한 가지 얘기를 들었네요, 우리가. 적당히 좀 믿어. 이것도 불안하다고.
그것 때문에 단식하지 마. 유용한 도구야. 이게 아니면 적당히라도 혹은 모호하게라도 잴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많진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건 좋아. 근데 와, 네. 잘 써야 돼. 근데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유통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들이 더 심각하게 와닿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이런 도구를 그렇게 블러핑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물씬화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대의 점성술이네요. 아예 배척하거나 신격화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또 하나 드려야 되는 얘기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소수점 아래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네. 그러니까 소수점 제발 쓰지 마세요. 제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권위를 가지는 숫자는 선거 결과뿐입니다. 주제예요, 주제. 네. 물론 예산도 있습니다. 예산과 네. 네. 예산과 선거죠. 심판은 선거 때 받는 거고 여론조사에서는 심판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가짜 권위, 의사 권위를 수도? 네. 예, 수도 권위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그 여론조사 얘기를 예상치 못하게 너무 오래 자주 하게 됐는데 그러게요. 원래는 이제 그 유피디님이랑 얘기를 했던 거는 한 달 정도씩 해가지고 이제 끊어서 추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네, 저희가 저 몸을 좀 풀게요. 그거는 비표본 오차 영역에서 얘기할 것들이 좀 있고 통계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해야 될 게 있어서 충분히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개론이 안 끝났군요. 네. 가중치랑 응답률 조사 시간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팩터들인데 품질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이거를 정리한 후에 이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정치 고관여자나 이제 선거 부정 애호가들의 적극 응답층 규모라든지 뭐 의도적 오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주제인데 이거는 네 약간 더 쌓이면 얘기해 볼 만한 주제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진 건 처음이거든요. 네. 수면 위로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있었지만 네. 오늘 그래서 딱 2개 말씀드렸습니다. 신뢰 수준하고 표본 오차. 사실은 얘네는 하나에 가까운데 하나죠. 아마 다음 기회에는 가중치와 응답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가중치와 응답률. 네. 그 첨부드린 문서에 이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지만 어렵습니다. 네, 요 링크는 한번 돌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올려드릴게요. 네. 이걸 보시면서 이제 뭐 챗GPT든 뭐든 옆에 하나 띄워놓고 이제 쉽게 설명해달라 반복해서 이제 고문을 하면은 최대한 쉽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까먹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진짜 이 소장님의 여론조사 개론 시리즈는 저도 복습을 좀 많이 해야겠어요. 네, 특히 대선 전에. 그렇습니다. 복습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 문서를 하나씩 뜯어보시면서 더 쉽게 설명해줘를 계속 고문하시는 게 아마 제일 빠른 길일 겁니다. 네. 확실히 단순히 보수층이 지금 결집해서 그래라는 한 문장보다는 훨씬 이해가 가는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훨씬 그리고 마음도 편해지고. 그죠. 네,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게요. 수단입니다. 이거 되게 그 해석되네요. 내가 무슨 단어를 듣고 그렇게 속이 안 좋았지? 지지층의 결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인 거야. 난 누굴 지지해도 어디 결집해 본 적이 없거든? 내가 결집하는 곳은 주로 고척 스카이돔이야. 오프라인 결집. 네. 거기 팬들이 결집했다 그러나? 그냥 푸사스 들어왔지? 그렇게 결집하면 이게 이렇게 해킹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라는 생각도 들고. 그니까 말입니다. 네. 아무튼 네 오늘 다뤘던 내용들이 되게 다 어려운 게 맞으니까 천천히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잠 안 오실 때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입니다. 네. 이 감상을 제가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옛날에도 여론을 이끌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있었고 그들은 제사장의 형태로 보통 권력을 잡았는데 신의 뜻이 이렇다고 전달하는 내 뜻을 펼치죠. 상당수의 언론인과 뉴스 큐레이터들이 여론조사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미국 말로 찻잎을 읽다라고 하죠. 찻찌꺼기의 모양 생긴 걸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그 얘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네. 검은 개가 있어. 왕자가 있어. 뭔 소리야, 쓰레기야.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나. 네. 마음 편하게 가지십시오. 네. 제일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준 신선 소장의 말은 그거였습니다. 믿을 만한 숫자는 투표 결과뿐입니다. 네. 신선 소장이 얼마나 만연체냐면 사람이 네. 별일 없다는 얘기도 5분 동안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까 별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5분 동안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 한입을 읽어보니 별일 없다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미뤄뒀던 걸 최대한 올봄에 많이 처리하도록 합시다. 예, 네. 올봄에 신선 소장을 좀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서구는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강속으로 향해 부지런히 가고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 587회 발렌타인데이 주간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100이면 100 원하시는 대로 혹은 수고스럽게 뭐 여기까지 찾아가지고 저 싫어요 버튼 누르시는 분들이 거의 일부가 원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빠른 탄핵 판결이 다음 주에 나오길 기대하면서 다 다음 주겠죠? 네. 다음 주에는 선생을 만나서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할지 모르고 옛날 얘기를 준비하셨고 이번에는 대가야보다 더 가시나요? 현대의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껏해야 뭐 저 태어나고 언저리쯤의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되찾아서 길어지는 내란에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정재훈 약사와 먹는 이야기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별일 없다면 588회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곤조랑 유피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